야, 늙은 경비가 차 닦는 척은 왜? 장태성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냥 닥쳐! 내가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지!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69세 박진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늙은이, 정신 좀 차려. 요즘 경비 주제에 너무 건방져. 박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부서진 안경을 주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처량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이 곧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시간은 며칠 후로 넘어갑니다. 목요일 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한서윤은 보온 도시락 하나와 작은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시아버지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서 한 노인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오가며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회색 머리칼을 비추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4년간 화재 현장을 누빈 전직 소방관의 품격이 여전히 그의 움직임에 스며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시아버지의 손이 차량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는 이 지하 주차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묵묵하게 말입니다. 아버님, 서윤의 부름에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떤 피로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서윤아. 이런 늦은 시간에 왜 나왔어? 집에서 쉬어야지. 저녁 드셨어요? 도시락 가져왔는데요. 진호는 손을 털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서윤의 시선이 그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들 사이로 새로 생긴 듯한 멍이 보였습니다. 푸르스름한 색깔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최근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인 그녀는 폭력의 흔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멍은 부딪혀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주먹이나 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양과 색깔, 그리고 위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경험에 비춰볼 때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손 좀 보세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진호는 손을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특임대 요원으로서의 예리함과 며느리로서의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부딪혔어. 부딪혀서 이런 멍이 생겨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진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4년간 화재 현장을 누빈 소방관 출신이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그저 늙은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다고 하니까 도시락 고맙다. 빨리 들어가서 쉬어.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진호의 부자연스러운 반응, 그리고 그 멍의 모양과 색깔,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받은 진호는 고마움을 표했지만 서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노인이 당한 굴욕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시락을 건네준 후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정말 무언가 일어났다면 그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래, 고생했다. 진호는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전과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남을 구하는 일을 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 민준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버님께 도시락 드리고 왔어. 아버지 괜찮으시지? 요즘 피곤해 보이시던데.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말하기에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상처받은 손등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픈 표정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도와온 사람이 당한 모욕감을 생각하니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조깅을 하러 나간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윤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경비반장 이영분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6세의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엊그젯밤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차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요. 영부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영상이요? 목요일 밤이요. 영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목요일 밤. 그녀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모니터 화면에 목요일 밤 지하 주차장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간이 나타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박진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밀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남을 구해온 사람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서윤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화면 속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 열쇠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일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 혹시 경찰 제출용으로 백업할 수 있을까요? 영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묵묵히 컴퓨터에서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서윤은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백업이 끝나자 영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서윤이 돌아서려는 순간 영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친절하시고 성실하시고요. 영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지켜보며 살아온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존엄을 되찾아드려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녀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대의 한서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경비실에서 본 영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지하 주차장의 모든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진호가 한 차량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외제차 열쇠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봐서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야, 늙은 경비가 차 닦는 척은 왜 해? 남성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남성이 박진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거칠게 밀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에게 폭력은 반드시 제압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박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34년간 화재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소방관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성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박진호를 밀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요. 박진호의 몸이 뒤로 밀려났고 손등이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호의 손등에 멍이 생긴 순간 말입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당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진호는 아침 일찍부터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님,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느꼈는지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윤아? 어제 CCTV 영상 봤어요. 진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킨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일 키워 뭐하냐? 내가 참으면 되지. 그 말이 서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남을 구해온 사람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다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시아버지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참으시면 안 돼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폭행이라니 그냥 좀 밀친 거지. 다친 것도 아니고. 진호는 여전히 서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이 당한 굴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시아버지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직도 멍이 남아있는 손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해요. 진호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답게 정의감이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신고라도 하겠어? 아니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마라. 그 사람 아파트 주민이잖아. 나중에 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 아버님,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태성이라고 해. 금유건설 대표래. 서윤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장태성, 금유건설 대표. 이제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해졌습니다. 회사 주소도 아세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설마 찾아가겠다는 건 아니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평생 남을 구하며 사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진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알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말할게요. 그 말을 듣고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하지 마라. 괜히 너까지 곤란해질 일 없어.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존엄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금유건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장태성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금유건설은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장태성은 42세로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편이었지만 개인적인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몇 가지 논란들이 나왔습니다. 서윤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직접 장태성을 만나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했습니다.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기 편한 옷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디가? 운동하러 가. 이상하네. 평소에 집 근처 헬스장 가는데 왜 이렇게 멀리?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금유건설 빌딩은 강남의 한 상업지구에 있었습니다.
20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서윤은 건물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금유건설 장태성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 만나뵐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서윤의 차림새를 훑어봤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이 좀 이상했지만 진지한 표정을 보고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중이시래요. 약속 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되실까요? 그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서윤은 로비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성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반드시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빌딩 주변을 돌며 출입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1시경 장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CCTV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 어제 시아버지를 모욕했던 그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태성 대표님이시죠? 장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성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장태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제 일이라는 말에 뭔가 감이 온 듯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서윤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 말입니다. 장태성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젊은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어제 일을 언급하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갔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 경비 아저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냥 좀 밀친 것뿐인데. 요즘 사람들 참 예민하네요. 장태성의 태도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런 일로 붙잡혀 있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밀친 게 아니라 폭행이었습니다.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폭행이라니 참 말이 크네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저는 바쁘거든요. 장태성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요? 뭘 사과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위압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9세 노인분을 폭행하고도 사과할 생각이 없으세요? 에이, 폭행은 무슨, 그냥 교육을 좀 시켜준 거죠. 장태성의 말에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먼저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 정말 귀찮네. 당신 누구예요? 그 경비 가족인가? 네, 시아버지세요. 장태성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가족으로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세요. 경비가 주제를 모르고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요.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서윤아, 지금 어디 있어? 혹시 그 사람 찾아간 건 아니지? 전화 너머로 시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장태성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아, 정말 괜한 일 하지 마라. 그냥 넘어가자.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서윤을 보고 장태성이 비웃었습니다. 봐요, 당사자도 별일 아니라고 하잖아요. 괜히 나서지 말고 집에나 가세요.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장태성의 오만한 태도가 대조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는 무슨, 오히려 감사해야죠. 내가 그 늙은이한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줬으니까요. 서윤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일인지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과장님. 지금 밖에 있어요. 통화하는 동안 서윤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장태성은 전화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서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장태성이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지금 금유건설 앞에 있어요. 네, 그 사람 맞아요. 장태성은 서윤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서윤은 전화를 끊고 장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누가요? 증인이요. 장태성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에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택배 트럭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 남성이 내렸습니다. 정원수였습니다. 서윤의 봉사 모임 후배이자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날 하역 대기 중에 우연히 블랙박스의 상황이 찍혔던 것입니다. 누나, 여기 계셨네요. 서윤은 정원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태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어제 그분이에요. 정원수는 장태성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제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봤거든요. 장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말에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원수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분명히 폭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장태성은 영상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박진호를 밀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태성이 서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정신 좀 차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손을 뻗어 서윤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장태성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아! 장태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나요. 아파. 서윤은 손목을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금 느끼신 게 저희 아버님이 느꼈던 기분이에요. 장태성은 손목을 붙잡고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감히 다시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누구예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며느리예요.
아버님을 사랑하는 며느리 말이에요. 장태성은 손목을 붙잡고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압에 당황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감히 손을 댔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완전히 미쳤군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손을 대요?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폭행하셨잖아요. 폭행은 무슨, 그냥 교육을 좀 시켜준 건데. 당신이야말로 지금 나를 폭행했잖아요. 장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강남 거리에서 벌어지는 실랑이에 시선이 모였습니다. 정원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큰 소리 내시면 더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운 건 당연하죠. 이 여자가 나를 폭행했는데. 서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받은 훈련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저에게 손을 대셨어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정당방위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언제 당신을 때렸어요? 밀치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폭행이에요. 장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서윤을 밀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금유건설 빌딩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장태성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아, 과장님.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비를 걸어요. 과장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젊은 여성이 대표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윤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사과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네, 대표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폭행을 가하셨거든요. 과장은 깜짝 놀라 장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대표가 폭행을 했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장태성은 손을 휘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아파트 경비하고 작은 마찰이 있었던 건데 이 여자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마찰이라고요? 서윤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69세 노인분을 밀치고 소리 지르신 게 작은 마찰인가요? 과장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노인 폭행 의혹에 휘말린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나요? 정원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분명히 보이거든요. 과장이 영상을 보는 동안 장태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대표님,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별것도 아닌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과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과만 받으면 됩니다. 더 큰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사과요? 네, 진심 어린 사과 한 번이면 충분해요. 과장은 장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면 회사로서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대표님,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무슨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다른 방법이요?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선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112 신고센터죠? 폭행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장태성이 깜짝 놀라 서윤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야, 전화 끊어요. 하지만 서윤은 민첩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화했습니다. 네, 강남구 테헤란로입니다. 금유건설 앞이에요. 전화 끊으라고요. 장태성이 다시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제압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한 손으로는 장태성의 손목을 꺾고 반대 손으로는 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으악! 장태성의 몸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눕혀졌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백 번 연습한 동작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한낮의 강남 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것입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싸우고 있어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윤은 장태성을 제압한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도망치지 마세요. CCTV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 찍히고 있어요. 장태성은 바닥에 눕힌 채로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여자에게 제압당하다니요. 자존심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대표님이 먼저 저에게 손을 대셨어요. 법이 허락한 정당방위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 한 톨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정신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당방위요? 이게 정당방위예요? 제가 전화하는 걸 방해하려고 거칠게 잡아당기셨잖아요. 그거 폭행이에요. 장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서윤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진짜로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112 신고가 아니라 주변 시민들 중 누군가가 한 것이었습니다. 과장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경찰 오고 있어요. 장태성도 사이렌 소리를 듣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회사에도 타격이 클 것이었습니다. 놔줘요, 놓으라고요. 서윤은 장태성을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성이 일어나서 옷을 털었습니다.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꼴을 당한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당신 각오해요. 이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각오하라고요? 뭘 각오하라는 건가요? 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제 권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과장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작은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해결됐어요. 하지만 서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폭행 사건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경찰관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셨나요? 정원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일도 주변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경찰관들은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실제 증거가 있는 사건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모두 서 계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장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대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동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서윤은 침착하게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받은 훈련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를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서윤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경비실에서 확인한 CCTV 백업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정원수도 휴대폰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 이 남성이 69세 경비원을 폭행했습니다.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있어요. 경찰관이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장태성은 비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금유건설 대표예요. 이런 사소한 일로 경찰까지 부르다니.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해서 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장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관의 말투가 생각보다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법이요? 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경비하고 작은 마찰이 있었던 건데. 서윤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마찰이 아닙니다. 모든 영상에서 이 사람이 먼저 손을 썼어요. 경찰관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윤은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또 다른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전역증 사본과 현재의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전 707 특수임무단 전역자이고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공권력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707 특임대 출신이시군요. 장태성이 서윤의 신분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이름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나를 제압한 거예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직급이나 지위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녀의 말은 낮지만 강하게 울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서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정원수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원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각도에서 생생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장태성이 박진호를 밀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장태성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폭행은 아니에요. 그냥 좀 교육을 시켜준 거라고요. 요즘 경비들이 너무 건방져서.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폭행입니다. 서윤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69세 노인분이고 34년간 소방관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노인 폭행이라는 점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서윤이 시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전화 통화 후 경찰관이 장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분이 확인해 주셨네요.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임의동행을 요청드립니다. 장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경찰서에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경찰관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다면 선처를 고려하겠습니다. 장태성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할게요. 정말 사과할게요.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과여야 해요. 진심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아버님께 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세요. 장태성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였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정식 고소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뜻인가요? 경찰관도 장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진행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장태성은 고민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사과하겠어요. 서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아파트로 오세요. 아버님께 직접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저녁이요? 네, 늦어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장태성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가겠어요.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분과 가해자분이 합의하신 거죠?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사과를 받아보고 결정하겠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식 고소 절차로 전환할 생각이에요. 경찰관들은 양측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져 갔습니다. 서윤은 정원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누나. 정의로운 일이었어요. 장태성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장태성이 진심으로 사과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할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노인이 이런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시아버지의 존엄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을 때 빌딩 정문 앞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외제차였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경비반장의 연락을 받은 박진호가 방금 현장으로 올라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품격 있는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분 혹시 한명상사 회장님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TV에서 본 것 같아요. 한명설이었습니다. 한명상사 그룹의 회장이자 서윤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가 나타난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보고 놀라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한명상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회장의 등장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란입니까? 한명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회장님.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 정리 중입니다. 장태성이 한명설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저를 폭행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공격했다고요. 장태성은 서윤을 가리키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명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현장에 서 있는 박진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명설은 천천히 박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확신과 동시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박진호 씨? 박진호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고급스러운 여성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네, 저를 아시나요? 한명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34년 전 명동 백화점 화재 때 당신이 절 구했죠. 그 순간 빌딩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태성도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박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34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동 백화점 화재. 그날 그가 구한 여성 중 한 명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 한명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4년 동안 잊지 못했던 은인을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그때 임신 5개월이었던 한명설입니다. 박진호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백화점 화재는 그의 소방관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몇 번이나 화염 속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 정말 그분이세요? 그때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지금 34살이 됐고요. 한명설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아버지와 옛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윤의 목소리에 한명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아, 너도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가 왜 여기에? 한명설은 서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빌딩 보안팀과 홍보팀에서 현장 상황을 보고하더구나.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연락이 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명설이 박진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34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그때 성함도 제대로 듣지 못했거든요. 박진호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제 딸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 서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4년 전 화재 사건, 임신한 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한명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아버님이 나와 너를 구해주신 거야. 장태성이 이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경비원이 한명상사 회장의 은인이라니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경찰관들도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명설이 장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 은인을 폭행했다는 거군요. 장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명상사 회장의 은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명설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아버님의 존엄을 되찾고 싶었어요. 존엄이요? 한명설이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은인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34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을 이렇게 대한다고요? 장태성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명상사 회장과 707 특임대 출신 그리고 그들의 은인을 동시에 적으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미 해결된 일이에요. 하지만 한명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은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장태성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한 기업의 회장이 가진 모든 권력과 영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유건설 대표라고 하셨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어요. 장태성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명상사와 적이 된다는 것은 사업가로서 치명적이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폭행 사건이 34년 전 인연으로 연결되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았습니다. 한명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와 공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장태성 대표님. 한명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금유건설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 빌딩. 우리 한명상사 소유인 거 알고 계시죠? 장태성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혹시 그게... 한명설은 계약서 한 장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임대계약서였습니다. 임대계약 제7조를 보세요. 입주업체 대표 또는 직원의 폭력행위 시 즉시 계약 해지 조항입니다. 장태성이 계약서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조항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한명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한다고요? 제 은인을 폭행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한명설의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공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한명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장태성에게 다가가서 공문을 건넸습니다. 금유건설 임대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특약 조항에 따른 즉시 사용 중지 및 명도 절차 착수 통보입니다. 장태성이 통보서를 받아보며 떨렸습니다. 정식 법무팀에서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다툴 거예요. 한명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법적으로요? 좋습니다. 그럼 폭행 혐의와 함께 법정에서 뵙죠. 경찰관이 장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임의동행을 요청드립니다. 장태성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폭행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한명설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었어요. 사과할 기회, 반성할 기회 모두 있었잖아요. 그녀는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34년 전 자신과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박진호 씨,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한명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인사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34년 늦은 인사입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박진호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 생명과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이제야 갚게 되네요. 한명설은 다시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명상사 안전관리 이사 제안서입니다. 와주시겠어요? 박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이사요? 저는 그런 자격은 충분해요. 34년간 소방관으로 일하신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자격이에요. 서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시아버지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에 감동받았던 것입니다. 경찰관이 장태성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체포는 아니었지만 조서를 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장태성이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처벌이에요. 단순한 실수였다고요. 한명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수라고요? 69세 노인을 폭행하는 게 실수인가요? 그녀는 잠시 멈춘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는 돈이나 지위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더 무겁죠. 장태성이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낮에 강남 거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었는데 이제 대기업 이사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명설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당신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필요해요. 서윤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받으세요. 아버님이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박진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임원이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어요?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싶어요. 한명설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정원수가 서윤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결과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서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한명설이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더 대단하세요. 은인을 잊지 않고 계셨다니. 한명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떻게 잊겠어? 너와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인데. 주변이 정리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진호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단순한 경비원이었는데 저녁에는 대기업 이사 제안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윤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누구에게도 모욕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박진호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야. 아버님이 평생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이 온 거예요. 한명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시아버지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들 집에 가서 쉬세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다시 하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4년 전 인연이 다시 이어진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저녁 서윤네 집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호와 민준, 그리고 서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지만 며칠 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박진호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명상사 안전관리 이사로서의 첫 출근을 내일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요. 제가 정말 이사가 되다니.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그동안 묻혀있던 실력이 드러난 거죠. 서윤은 시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멍이 있던 그 손이 이제는 깨끗했습니다. 상처는 치유됐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니었으면 아버님은 평생 고개 숙이고 사셨을 거예요. 박진호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난 그냥 참고 넘어갔을 거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아버님 차례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힘을 쓰실 때가 왔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4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이제 더 큰 무대에서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한명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방해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연락 못 드렸어요. 한명설이 거실로 들어오자 박진호가 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도 가족 같은 마음이에요. 한명설은 박진호 옆에 앉으면서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내일 첫 출근 기념으로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값비싼 걸? 값비싼 게 아니에요. 34년 전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명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아기까지 배에 있었는데 박진호도 그날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이 기억나요. 임신하신 분을 구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들어갔죠. 그때 아기가 바로 서윤이에요. 서윤은 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의 인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아버지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님께 2번 목숨을 빚진 셈이네요. 한 번은 태어날 때, 또 한 번은 아버님의 존엄을 지킬 때. 한명설이 2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는 늦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34년이 걸렸지만 결국 갚을 수 있게 됐네요. 민준이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창밖으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비추는 석양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 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께 도시락을 전해드릴 때 함께 가져가던 그 봉투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젠 봉투 대신 이렇게 함께 식사로 드릴게요. 박진호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한명설이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런 분위기가 그리웠거든요.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한명설이 돌아간 후 3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진호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4년 동안 현장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니까 적응이 될까 걱정이에요. 서윤이 격려했습니다. 아버님의 경험과 지혜가 있으면 충분해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 진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과는 다르죠. 박진호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됐으니까. 서윤이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아버님은 존경받을 뿐이에요. 고맙다, 서윤아.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 밤이 깊어가면서 3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호는 일찍 일어나서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윤과 민준이 시아버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아버님, 첫 출근 축하드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박진호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지나면서 며칠 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명상사 본사에 도착한 박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9세의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학교에 출근해서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정의의 승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진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첫날이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 세 가족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요일의 의미가 그렇게 다시 쓰여졌습니다.